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데 왜 한국이 피해를 볼까요? 관세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경제 뉴스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세.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 보복 관세, 반덤핑 관세. 이런 단어들이 매일 쏟아지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관세란 간단히 말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 기업이 $100에 파는 철강이 미국에 들어올 때 $1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고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관세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에는 자국 산업보호, 외교적 압박, 경제 안보라는 복잡한 목적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부터 관세의 다양한 종류와 작동 원리, 그리고 2026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관세 전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뉴스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의 역사는 인류의 무역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통행세나 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도시 국가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통과세를 걷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도 속주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물건에 포르토리움이라 불리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세율은 보통 2.5%에서 5%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주요 세수 중 하나였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관세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각각 통행세를 걷었기 때문에 상인이 한 나라를 횡단하려면 수십 번의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역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관세는 국가 단위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한 경제 사상이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출은 최대한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여서 금과 은을 국내에 쌓아두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자국 산업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모두 이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중상주의에 반기를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1776년 국부론에서 그는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 이롭다고 주장했고 이후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이 이론을 실천해 옮겨 관세를 대폭 낮추고 자유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관세가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온 사건이 있습니다. 1930년 미국에서 통과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 의회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평균 59%의 초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고 세계 무역량은 3년 만에 65%나 급감했습니다. 대공황은 더욱 깊어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시킨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이 뼈아픈 교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7년 23개국이 모여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합니다. 핵심 원칙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세계 평균 관세율은 40% 이상에서 4%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GATT를 대체하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합니다. WTO는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무역 규칙 체계로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황금기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스마트폰의 가격이 $500이고 관세율이 10%라면 $50의 관세가 붙어 총 $550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세 부과 방식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관세도 많이 거치므로 고가 제품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종량세입니다. 종량세는 물건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게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쌀 1kg당 500원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농산물이나 원자재에 주로 적용됩니다. 한국의 쌀 관세가 대표적인 종량세 사례로 수입쌀의 513%라는 사실상의 금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관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복관세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제품에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동일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에 25% 보복관세를 매긴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전쟁이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반덤핑 관세입니다. 덤핑이란 외국 기업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강 기업이 제조 원가가 톤당 $400인 철강을 $300에 미국에 수출한다면 이것은 덤핑입니다. 왜 손해를 보면서 파느냐고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국의 철강 산업을 무너뜨린 후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반덤핑 관세입니다. WTO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덤핑 마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매깁니다. 다섯 번째는 세이프가드입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급증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긴급하게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4년간 유지할 수 있고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도 2018년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세에는 공통적인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므로 국내 생산자에게는 유리해집니다. 경쟁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관세로 보호받는 국내 산업이 얻는 이익보다 소비자가 더 비싸게 물건을 사면서 잃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가 관세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관세로 보호받는 산업의 노동자들은 목소리가 크고
투표장에서 결집합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조금 올라도 그것이 관세 때문인지 잘 모릅니다. 이 비대칭성이 관세 정책을 존속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관세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26년 초에는 15%를 더 올려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4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겼고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양국의 관세 전쟁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안보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중간재 수출국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 같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것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완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서 사가는 중간재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8% 줄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이미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1,3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이고 수입업자는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심지어 식료품까지 관세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앞으로 최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경제가 이 거대한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제양 이후 세계는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GATT와 WTO를 통해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고 세계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관세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관세에는 종가세, 종량세, 보복관세,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세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으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중간재 수출국이라는 산업 구조 때문에 미중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전략, 산업보호, 외교적 압박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 방사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뚫고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우주 방사선.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